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우대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건데요.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쿠팡은 정부 제재로 인해 로켓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동화책을 찾는 성인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또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동화책은 무엇인지 오늘 이다혜의 북마크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어요. 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서울의대비대위가 미리 이 휴진 참여 여부를 의사 교수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529명이 휴진에 참여를 한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전체 교수가 960여 명이니까 55%에 달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또 휴진은 안 하더라도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훨씬 많아서 90%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방 가동률은 기존의 63%였던 게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또 잠시 좀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 진료,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고,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정말로 꼭 필요한 중증 환자, 희귀 질환자 진료는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상진료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입장인데요. 대학병원 측에는 구상권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요. 네, 정부가 우선 각 병원장들에게는 그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병원장이 허가하지 않게끔 요청을 했고, 네.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오늘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증 응급질환,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내에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방침인 거고, 네. 예를 들면 급성 대동맥 증후군, 소아 급성 복부 질환, 산과 응급 질환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들어갑니다. 그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을 하고, 야간에도 휴일에도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인데, 사실 정말 119를 불러야 해서 정말 긴박한 상황에 이렇게 광역별 한 군데를 찾아가야 한다는 건 참 환자들로서는 막막한 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네, 의협이 이번에 또 새롭게 어떤 제안을 했어요.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자,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은 수정하고 보완하자, 마지막으로 전공의 의대생 관련한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에 대한 것을 중단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있을 전면 휴진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카드를 꺼낸 건데 정부가 이걸 거절을 한 거죠. 네. 정부는 일단 이렇게 불법
공급적인 휴진을 전제로 해서 어떤 그런 볼모로 잡는다는 거죠. 정부에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 법을 위반한 전공의 등에 대해서도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거고 다만 정부가 어떤 그 의료계 목소리도 반영을 하겠다 계속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그 의료정책 패키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이 세 가지 요구안을 거절을 했고 의협은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을 했다면서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개인 병원의 집단 휴진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내일 그 의협이 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포털 사이트에 병원을 검색하면 이게 쉬는 날로 뜨게끔 하도록 하라고 이제 문자로 알리는 거예요. 의협이.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달라 이런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개원이들이 좀 머뭇거리는 점들에 대해서도 독려를 했어요. 우리 의협은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혹시나 지자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으신다면 의협이 접근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원이들 참여율은 이번에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복지부에 따르면 휴진 신고 개인 의원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업장에선 하루만 쉬어도 손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개원이들이 얘기하는 건 직원 인건비, 월세 생각하면은 휴진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요. 또 의협 휴진에 불참을 선언하는 단체도 점점 늘고 있는데 먼저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이어서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모인 뇌전증 지원병원협의체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뇌전증은 그 약물을 꾸준히 타야 되는데 갑자기 처방을 받지 못해서 중단하게 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100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우리들은 불참을 하겠다. 물론 이 정부의 대응에는 반대를 하지만 이런 식의 휴진을 그 방식으로 하는 대응은 우리는 협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폐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부세는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내지는 그 전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정부가 보는 건 이겁니다. 그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그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지방정부 재원의 목적이라면 재산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를 하고 필요할 때는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또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대신에 아주 비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나 갖고 있는 주택가를 다 합쳤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싼 그런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도록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예고를 했는데 상속세율 그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OECD 수준을 고려해서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상속세율은 낮추되 대신에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자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상속세는 여러 자녀한테 만약에 물려준다고 우리가 쳤을 때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한 명 한 명 가액을 따지니까 그러면 뭐 첫째한테 주고 둘째한테 주고 배우자한테 주고 이게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는 건 지금의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 형태가 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그 가업승계에 특히나 상당한 문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기업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고 나서 그 자녀가 차후에 기업을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할 때 그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식,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대세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장은 이 개편을 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 데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야당 입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우려 요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있는데요. 임 의원은 정부는 세입 기반 무너뜨릴 감세로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채무가 1129조 원이다라는 점을 짚어냈는데, 나라 곳간이 거덜났는데 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꼬집으면서 이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지금 정부의 부자 감세는 결국에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상속세하고 관련해서는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감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세수 부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게 종부세로 걷어들인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그게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건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비수도권에 분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다 하면 사실 그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부산 중구, 경북 울릉군, 인천 동구 순서가 있는데, 이미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부세를 사실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폭 깎아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최고세율이 6%였던 게 5%로 내려갔고, 또 수도권 조정지역 대상인데 2주택자 여기서 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그리고 공시가격 비율도 최저 하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공시지가, 그 기준, 세금 기준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더 올리면서 원래는 11억 원짜리 집을 가지면 그렇게 됐었는데 12억 원짜리 집으로 올랐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지난해 이 종부세가 37.6% 줄었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하나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상임위 구성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계속 반대하고 있죠. 합의 없는 상임위 강제 배분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 재협상 하자면서 대국민 공개 토론까지도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좀 우 의장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또 여야 합의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전날까지도 우원식 의장이 그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원구성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에게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힘을 보태서 본회의를 강행하면 역대 의장으로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 기자들이 그러면 원구성 시한 이달 말로 정했던 기존 방침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엔 답은 하지 않았고, 협의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 비판을 했고,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게 열흘째인데 집권 여당이 국민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라면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이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촉구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의사일정 참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의총을 열고 원구성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어제 이전됐어요. 네. 이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어제 운영 종료식을 끝으로 인근 건물로 옮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부림빌딩 1층 실내에 마련된 별들의 집이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유가족협의회 측은 녹사평역 또 서울시청 분향소까지의 기간이 전반기 투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후반기 투쟁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조위 구성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달 2일에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14일 국무회의 거쳤고 21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 그럼 이 기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조사위 구성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 또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또 특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이라서 인사검증 기간도 필요한데 이게 오는 20일까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네. 거죠. 그래서 특조위가 이때까지 출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위 후보군을 출연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근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자당 내 현안으로 조사위원 추천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 자리에 찾아가서 독립적 수사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속을 하면서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간사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다음 달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오는 21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이미 12명의 증인,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이 채택이 됐는데, 특히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출석 여부가 관심이 모아졌었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 때는 혐의가 적시가 됐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갑자기 혐의가 빠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봤었는데 한국일보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 따르면 이제 출석하겠다는 뜻을 임 전 사단장이 밝힌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출석을 하면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하겠죠.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 상황 대체로 수월합니다. 정체가 길진 않지만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도 정체가 해소되면서 일부 구간으로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군자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일지선 창원 방향 창원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론 진영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 포커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KBS 박혜진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강푸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무려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유례가 없는 금액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유통업계 역사상 이런 과징금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요. 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냥 쿠팡이 뭐 이런 잘못을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400억 원어치 잘못을 했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 1,4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두고 쿠팡이 직접 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500대 기업이 맞은 이 과징금을 다 더한 금액, 그거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쿠팡 지금 혼자서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경제뉴스, 경제 포커스 즐겨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과연 공정위가 평소에 부과하는 이 과징금 자체가 잘못에 비해서 그렇게 좀 높았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쿠팡이 받은 과징금 규모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앵커님께서도 아침에 쿠팡 앱을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쿠팡에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사안임에도 반박 해명을 한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공지나 팝업창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네. 물론 안 좋은 소식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추는 거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팝업창 같은 걸로 자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장문을 쿠팡이 기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쿠팡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쇼핑몰을 믿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쿠팡 쇼핑몰이라는 이제 이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 바로 신뢰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여러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KBS 뉴스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썼고, 근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후기를 조작했다 이렇게 말하던데 쿠팡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만약에 생수를 사고 싶다 그러면 생수를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 옆에 로켓 배송이라는 아이콘, 이게 같이 표시가 된 제품들이 있고 이게 주로 검색 상단에 제일 위에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로켓 배송이 된다는 상품들은 쿠팡이 직접 기획해서 하청업체가 제조한 PB 제품이거나 직매입 상품, 그러니까 쿠팡이 직접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판매하는,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라는 이 굉장히 빠른 배송이 가능한 자사 제품들인 거거든요. 네. 바로 이런 자사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자기 상품에는 무조건 1위를 줘라, 아니면 1, 2, 3위를 전부 쿠팡 PB 상품으로 채워라. 심지어는 100위권 밖에 있던 생수를 1위로 올려라. 이런 굉장히 과감한 개입과 조작이 다 공정위 조사에서 실제로 발견된 사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할 때에도 스크롤을 무한정 이제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보다가 대충 이게 좀 좋아 보인다, 검색 위에 있다, 사람들 후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게 지금 잘 나가는 상품인가 보다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쿠팡이 프로모션한 상품만, 이제 상위에 있는 제품들만 매출이 76%가 늘었고, 화면 1위부터 20위까지 노출되는 제품의 80%대까지 아예 다 쿠팡 측 제품이 차지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큰 쇼핑몰 업체다 보니까 쿠팡에 입점해 있던 다른 일반 판매 업체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다 손해를 보고 이득은 쿠팡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행위가 최근 5년 동안 대략 6만 4천 개 상품에 적용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PB 상품만 자꾸 구매하게 되니까 쿠팡의 입점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손해를 본 걸까요? 뭐 어쨌든 가격 비교를 해보고 나름의 기준에 맞게 상품을 선택했을 거잖아요. 쿠팡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지금 21만 곳이 넘습니다. 이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 개수를 다 더하면 4억 개가 넘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만약 이 21만 개의 업체들이 정말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상황처럼 조금이라도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선의의 경쟁을 했다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갑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는 이 검색 순위란 거에 또 업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모니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내려도 갑자기 뭐 순위가 확 튄다든지 이런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출 상위권은 쿠팡 물건들이 싹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값을 깎지 않는 거고 쿠팡이야 어차피 가격 안 내려도 알아서 다 사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판매가는 계속 올라간 거죠. 네. 공정위가 확보한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 순위 조작을 안 하면 평균 판매가는 내려간다. 이 사실을 쿠팡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쿠팡이 되게 또 싸다는 인식이 있고 또 이제 배송이 편리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쓰시지만요.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었던 제품을 좀 더 비싼 값을 사주고 사왔던 거죠. 또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침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강푸른 기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쿠팡은 정말 배송 하나는 확실히 빠르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던 건데 쿠팡의 공정위 제재로 인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좀 말씀을 듣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게 자기들 제품이어서 그런 겁니다. 네. 쿠팡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자기들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해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직접 로켓 배송할 상품들을 산다. 그래서 택배사 안 거치고 바로 자체 물류센터에서 포장하고 보내는 시스템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만 시키면 대부분 주문 다음 날, 심지어 제주도도 이틀이면 도착하는 이 로켓 배송의 핵심이 쿠팡의 직매입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네. 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리는 게 문제라면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 물류센터에 재고가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대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문을 당일에 바로 냈거든요. 네.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럼 이 말이 지금 뭐 우리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는 우리 장사 못한다. 문 닫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어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치 협박하는 것 같다. 네. 누가 보면 쿠팡이 뭐 무료로 봉사해온 줄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댓글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31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1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런 쿠팡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후기 조작 이야기는 또 뭐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쿠팡의 임직원들이 2,0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쿠팡이 PB 상품에 좋은 후기만 쓰게 했다는 겁니다. 좀 쇼핑할 때 후기를 좀 찾아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저는 무조건 봐요. 저도 꼭 봅니다. 이게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후기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를 쿠팡에서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인기가 없거나 아직 좀 출시 초기여서 안 알려진 PB 상품을 무료로 보내주면 소비자가 체험을 해보고 이제 후기를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후기가 좀 잘 안 달리고 또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이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임직원을 동원해서 후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무려 7만 개가 넘는 후기가 쿠팡 지시로 쓰였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쓴 후기는 별점이 5점 만점에 4.8이었다고 하고요. 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예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하나 됐어요. 네. 이런 거 팔지 마세요. 진짜 욕 나와요. 이런 후기가 이제 대부분인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쿠팡 임직원만 엄청 편해요. 강추해요. 날씬해 보여요. 이게 다 실제 그 리뷰에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쿠팡이 이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직원 후기가 아예 불법은 아니에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옷을 사면 이제 인터넷이니까 뭐 사이즈 그게 체감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끔 땡땡땡 쇼핑몰 MD가 뭐 직접 입었습니다. 뭐 MD 후기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뭐 스몰이 꽉 맞아요. 뭐 L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후기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쇼핑몰들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MD 후기 뭐 이런 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면 쿠팡에 입점한 다른 상품 판매자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쿠팡은 판매자들이 자체 후기를 올리는 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면서 금지를 했던 걸로 공정위에서 조사가 됐거든요. 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 거고, 그렇네요. 정말 이제 깨야 할 디테일까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리뷰 쓸 때 회사 사무실에서 사진 찍지 마라, 배경 이제 티가 나니까, 그리고 체험단 얘기는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해서 계속 이제 시정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아까 그 원피스 후기도 4줄 이상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직원이 진짜 별말을 다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소매가 옷이 큰데 여기까지 그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린 다음에 사진을 찍고, 아 제가 원래 팔이 좀 짧아요, 이 옷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서 앞뒤 사정을 좀 다 알고 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좀 웃기다고 할까, 쿠팡 직원들 입장에서도 진짜 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정황까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쿠팡은 어떤 해명을 내놨어요? 대응 수위가 아주 낮진 않습니다. 할 말은 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쿠팡의 설명은 조작한 적 없다, 그리고 직원 이렇게 리뷰 써본 게 해봤자 뭐 세 발의 피다,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 후기 평균 별점이 4.79, 4.8 이 정도라면 일반인 체험단은 4.82라서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게 쿠팡에 들고 나온 설명이고요.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동안 직원이 쓴 후기는 전체 PB 상품 리뷰 2,500만 개 가운데 0.3%, 1%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은 입장을 이제 즉각 내면서 공정위에 대해서 굉장히 센 표현들, 시대착오적이다, 혁신에 바란다, 부당하다, 형평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상품 진열과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실제로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가면 입구부터 나와서 이제 계산할 때까지 쭉 상품들이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중에서 매출이 최대 뭐 4배까지 뛰는 그런 구역을 골든존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람의 딱 그 눈높이에 있거나 잡기 쉬운 데 있거나 뭐 계산하기 직전에 좀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에 자연스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데 있는 구역들, 그거를 이제 골든존이라고 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마트도 뭐 피코크나 노브랜드 이런 PB 상품들이 각 유통업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주로 이 골든존에 통상적으로 진열을 자주 하는데, 쿠팡은 이걸 자기들도 똑같이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한 거를 우리는 온라인몰이니까 온라인에서 한 것뿐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상품 진열이나 뭐 판매 전략 이런 거는 유통업체 고유 권한 아니냐. 그리고 또 쿠팡의 PB 상품은 제조 하도급 업체에서 이제 만드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대기업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는 중소업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중소업체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즉 중소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착한 조작을 한 거다, 뭐 이런 게 쿠팡 측의 설명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과징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쿠팡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쿠팡이 공정위와 이렇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공정위는 2021년에도 납품업체한테 갑질을 했다면서 쿠팡에 약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LG생활건강에 신고를 하면서 조사가 됐거든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 그러니까 11번가나 지마켓 이런 데보다 우리가 제일 싸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가격을 내리면 우리도 같이 내린다, 이런 정책을 펼 때 그 깎은 만큼의 돈을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 보고 내라고 떠넘겼다는 의혹이었는데, 이때도 쿠팡이 이제 이거 불복하겠다라면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올해 2월에 이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정위가 상고해서 지금은 이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또 올해 2월에도 공정위가 이제 PB 상품 제조를 쿠팡이 위탁을 하면서 실제 단가랑 진짜 단가를 좀 다르게 적은 사고면을 발급했다고 1억 7,800만 원, 이거를 부과해서 이것도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으로는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눈속임 의혹을 이제 쿠팡이 하면서 멤버십 가입 이제 이거 요금을, 와우 멤버십이란 요금을 올릴 때 그 나도 모르게, 소비자들이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다크 패턴을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혹을 공정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경제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마르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와 살이 빠져 야위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강이란 말이 붙으면 강마르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강마르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가뭄에 강마른 눈바닥 또는 강마른 날씨처럼 쓰이면 물기가 없이 바짝 메마르다를 뜻합니다. 또 강마른 성미라고 하면 성미가 부드럽지 못하고 메마르다를 말하고요. 그는 강말라 뼈만 앙상하다라고 하면 살이 없이 몹시 수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강마르다의 첫 음절에 있는 접두사 강은 몇몇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서 몹시의 뜻을 더하고요. 강받다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받다에서 두 번째 음절은 티읕 받침을 쓰고요. 몹시 야박하고 인색하다라는 뜻입니다. 강받은 사람이라든지 매사에 강받기로 이름난 구두쇠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마르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는 깡마르다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보통 몸이 많이 마른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외에도 가뭄으로 온 대지가 깡말랐다 하면 물기가 없이 바싹 메마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깡마르다에는 성미가 부드럽지 못하고 메마르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불볕더위가 나타나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3도, 대전, 대구, 광주 31도, 서울 30도, 부산 28도 등으로 강원 영동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 그 밖의 지역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과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남부와 경상남북도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폭염특보구역은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
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서울이 2050년엔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이 글로벌 도시라는 명암이 무색하게 불과 20여 년 뒤면 작고 늙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요. 서울시 인구는 963만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60만 명 넘게 줄었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13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 속도를 줄였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세 군데요. 대략 5명 중 1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강남 3구와 강서구 등 4곳은 신축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2050년이면 서울시 인구는 800만 명까지 떨어지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분의 1에 달하는 작고 늙은 도시로 바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그 여파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부족한 노동 공급을 외국인과 노인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취업학교를 내년 개교할 예정이고요. 또 복지수혜 연령대를 기존 65세에서 건강수명을 고려해 높이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정년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합계 출산율 0.5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최장 20년까지 지원하고 출산급여를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또 반면에 덕분에 김값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밥상은 비상에 걸렸어요. 네, 우리 K김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년 수직 상승하고 있고요. 냉동김밥도 해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0개 국가에 수출됐는데 미국부터 일본, 중국, 태국 어디랄 것 없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김 시장에서 우리 김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 K-푸드 등 한류 문화 바람을 타면서인데 덕분에 외국인들 사이 스시로 불리던 김밥도 김밥 제 이름을 찾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서도 덕분에 김값은 청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김밥 아닌 금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1%대 상승에 그쳤던 김값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해 18%나 오르면서 정작 우리 밥상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수출이 커지고 내수 시장 가격이 상승하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축구장 2,800개 넓이에 해당하는 양식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김 생산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인데 실제로 올해 생산량은 50만 8천 톤 수준으로 불과 2년 사이 4만 톤 넘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치솟는 인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인데요. 바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한 끼 챙기기 딱 좋은 김밥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을 사 먹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지 않는 이른바 인포족이 늘고 있다고요. 어찌된 일일까요? 네,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돈은 최대한 오래 벌어야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네. 물론 그렇고요. 과거 빠른 승진을 원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이렇게 워라밸을 누리면서 오히려 천천히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임원 승진을 포기한 이른바 인포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승진 거부권을 넣었는데요. 네. 사무직의 경우 3단계로 구성되는데 통상 8년 차일 때 책임직급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임이 되면 노조에서 자동으로 탈퇴되는데 2단계에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승진을 빨리 하기보다는 조합원으로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반영된 건데요. 과열된 경쟁을 피하려는 분위기는 이른바 MZ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승진 코스로 통하는 기획부나 인사부 등 본사 핵심 부서 근무가 과거 직장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요즘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선 선호도가 뚝 떨어졌는데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럽고 워라밸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되도록 길게 회사에 남아있으려는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노조는 60세 정년을 64세로 HD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와 삼성그룹 노조연대 등은 65세까지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약 10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반대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개시 연령은 점점 더 뒤로 밀리면서 소득 크레바스,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 기간이 늘고 있어 불안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소식도 살펴보죠. 최근 들어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났어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불길은 강풍을 타고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2,000에이커 4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림과 건물 여러 채를 태웠는데 산불이 2%만 진압된 상태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짙은 연기로 시야가 제한되고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불길이 계속 번지자 일대 주민 1,200명이 대피하고 화재 지역과 인접한 피라미드 호수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이 나기 하루 전 고온 건조한 날씨로 주말 동안 해당 지역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LA 북동쪽에서도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원인 모를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지구 곳곳이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표 온도가 75도에 육박하기도 했다고요. 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미국, 중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허베이성 중남부와 허난성, 산시성 등의 지표 온도가 60도를 넘어섰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파는 75도에 달했습니다. 네. 지표 온도라는 건요, 그늘 없는 지면의 온도를 말하는데 75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의 낮 기온은 42도까지 치솟았고 산둥선 이멍산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우물이 모두 마르자 마을 주민들이 머리에 풀모자를 쓰고 단체로 기우제를 지내기까지 했고요. 보다 못한 중국 당국은 펄펄 끓는 대륙을 식히고자 인공강우에 나서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사막지대는 지난 6일 최고 기온이 50도를 찍으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1996년 49.4도를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인도에서는 5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월에만 이미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기온이 월별 혹은 연간 전체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15.9도로 역대 5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도 12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2023년은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는데 올해 이 기록을 다시 깰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폭염 피해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더운 날씨 입맛도 떨어지는데 밥상 물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 탓에 유럽은 댕기열 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발진과 발열, 극심한 고통을 부르는 댕기열,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주로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유럽에서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댕기열 감염 사례는 13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늘었고요. 올해 이미 유럽 18개 국가에서 댕기열을 감염시키는 흰줄순 모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당국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남부 유럽을 여행할 때 댕기열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는데 다음 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도 댕기열 주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댕기열에 걸리면 발진과 발열이 나고 특히 오한과 근육통이 심해서 뼈가 부서질 듯이 아픈 열병이란 악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휴가철 유럽 여행 계획하셨다면 모기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무더위 때문에 세계 곳곳이 난리인데요. 우리나라도 모기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요즘 정말 모기와의 전쟁인데요. 서울시 평균 모기 활동 지수를 보면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 연속 가장 높은 수치인 100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에 야외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10분 정도 머무르면 최소 5마리 모기에게 뜯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1.5배 늘어난 수준이고요. 어쩐지 요즘 밤에도 더워서 문 좀 열어놓고 잤다가 밤새 모기에 뜯겨 결국 꼴딱 밤을 샜는데 이게 다 때이른 더위 때문이었네요. 그런가 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을 뒤덮었던 팅커벨, 동양하루살이가 겨우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러브버그, 붉은 등우 단털 파리가 전국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옮기는 질병도 없고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달갑진 않네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이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이 대법원이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면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네,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통업체 보타바이오 10년 전 경영난을 겪었지만 대주주인 배우 견미리 씨의 투자와 중국 자본 유입 등을 적극 홍보한 뒤 주가가 폭등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었죠.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었고요. 반면 2심 재판부는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 사항은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결했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 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씨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게요. 톡 쏘는 강렬한 향으로 전라도를 대표하는 홍어 식문화가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뿌리지 않고 삭혀 먹는 홍어 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음식으로는 장담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도인데요. 앞서 김치가 김장 문화로 2013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전라남도에 홍어 식문화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홍어 식문화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먼저 추진한 뒤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홍어 생산과 유통, 조리 분야를 대표하는 신안과 목포, 나주 세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13일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홍어와 우리 민족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선사시대 때부터 먹은 어류라고 하는데 먹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흑산도에선 생으로 썰어 회로 먹기도 하고 나주에선 삭혀 먹기도 하고 탕부터 찜구이, 무침 등 매우 다양한데요. 전라도에선 잔치집에 홍어 없으면 잔치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어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채로운 식문화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K홍어가 등장하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린 시절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만간 열릴 예정인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두고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열리는데요.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책들이 선을 보입니다. 워낙 이 도서전 기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몰리는 그 상황을 빌어 많은 책들이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국제도서전의 주제가 후이눔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낯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4번째로 여행한 나라가 후이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침략, 살인, 전쟁 등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완벽한 후이눔의 세계를 열망했던 그런 걸리버의 이야기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주말 끼고 이제 도서전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꼭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서전에 대한 관심은 큰데요. 근데 사람들이 평소에 또 책은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북마크 같은 코너를 진행하는 이유도 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43%, 종합독서량은 3.9권 정도인데요. 이게 21년에 비하면 약 4.5%, 그다음에 0.6권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 종이책
소비는 더 감소한 상황이고요. 비교적 전자책 같은 경우는 19.4%로 약간은 증가해서 네. 전자책을 읽는 경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서율 자체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책 못 읽는 이유 다 비슷하시죠. 일단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게 네. 굉장히 큰데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뭐 영화나 게임.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아마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바쁘기 때문에 책 한 권 편히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골라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일단 짧고요.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는 굉장히 짧고 얇고 때로는 그림도 있고 하지만 재미는 충실한 어른들도 읽기 좋은 동화책, 그림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책이나 또 이런 동화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동네 도서관에서 전부 다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보시는 게 아니어도 대여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그림책이나 동화책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나면 굉장히 뭐 마음이 따뜻해진다든가 훈훈해진다든가 그다음에 같은 고민을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 같은 것들도 얻으실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못 읽는다고 사실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림책은 엄청 읽어요. 네. 이 책은 좋은 제가 얘기네요.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네네. 처음으로 만나볼 그림책이요. 할머니의 여름 휴가입니다. 이 작가가 그림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안녕달 작가님이고요. 정말 한국에서 그림책 좋아한다 혹은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은 안녕달 작가님 그림책을 한 권쯤 안 보신 분들이 아마 안 계실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한 권 정도가 아니라 아마 몇 권씩 네, 갖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여름날에 바닷가에 피서를 갔다 온 손자가 할머니에게 소라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바닷소리가 그 안에서 나는 소라를 선물하는데 할머니는 소라에서 나온 개를 따라서 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바다에서 강아지 메리하고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휴가를 떠나고 싶은 손자의 마음까지 전달되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 작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림책은 판형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절로 듭니다. 저희 아이보다 제가 또 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많은 집에서 그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볼 때는 되게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때는 다 모르는 거지만 맞아요. 크고 보니까 그때 사실 이런 거였어. 할머니 표정은 이런 거였어. 같은 식으로 그 숨은 뜻까지 다 읽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 그림책 같은 경우는 줄거리 쓱 읽으면 금방이거든요. 글자만 읽는다고 치면 사실은 읽는다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금방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더하기 책이잖아요.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녕달 작가님의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림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의 구석에서는 이를테면 뭐 개가 있다든지 그 개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 디테일들을 하나씩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어떻게 그 바다로 넘어가는가, 그 환상적인 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또 안정달 작가님의 다른 책 중에서 수박 수영장도 있잖아요. 또 이것도 명작이죠. 네. 여름 하면 사실 제가 갈등을 했어요. 할머니의 여름휴가와 수박 수영장 중에 뭘 할 것인가. 네. 이거를 갈등할 정도로 둘 다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진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달려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여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 이 그림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뜻을 헤아리는 그 차분한 마음 자체가, 우리가 종이책 읽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화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땐 항상 화면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한 화면을 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책 같은 경우는 정지한 화면을 내가 구석구석 보면서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너무 집중력이 없고 책 한 권 보기 힘들어라는 네. 분들께는 이런 그림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만나볼 그림책은 어떤 책이에요? 오늘부터 베프라는 제목입니다. 제22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고요. 영화 우리들이라고 있습니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베프 어떤 네. 내용이에요? 일단 서진이가 주인공이에요. 서진이는 유림이한테 떡볶이를 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분식집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서 유림이네 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참치캔은 살 수 있는데 초콜릿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서진이는 급식카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식카드를 쓰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니까 급식카드 쓰는 4학년 오빠도 공원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고, 소리도 저녁을 공원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이들 아동급식 카드라는 게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카드인데, 평범한 카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네. 친구에게 떡볶이 사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로 이야기를 해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책 제목 오늘부터 베프를 보면 이 앞에 베프는 아이고 뒤에 베프는 어이예요. 네. 여기에 담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베프 어이로 하면 보통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이 아이로 되어 있는 베프라는 건 배고플 때 밥 같이 먹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우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회를 보는 태도를 조금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그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일단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급식카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린이 책을 볼 때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무겁고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나랑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야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이야기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급식카드를 쓰는 어린이라고 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거 하면 성인들도 이걸 부끄러워할 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골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함께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어린이 책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린이 책을 고르실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고 네. 또 어린이 책은 스테디셀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책들을 먼저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읽힌 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예전에 쓰인 책이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보다는 사실 10년, 20년, 뭐 길게는 50년 전의 관심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린이들도 역시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린이 문학상, 한국에서 특히 만들어진 어린이 문학상을 지금 받고 있는 책들의 경우에는 이 책들이 다루는 관심사가 당연히 요즘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인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이런 어린이 문학상들을 따라가면서 보시는 것들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읽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신인이었지만 이 어린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 작가의 다음 작품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작가랑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을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안녕달 작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뭐 수박 수영장 나오고 이랬을 때는 되게 재미있고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당근 유치원이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이 쭉 이어지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 작가는 이렇게 그림이 변화하는구나, 혹은 이렇게 관심사가 변화하는구나, 뭐 수박 이야기, 자연 이야기, 여름 이야기를 그리다가 이제는 여러 아이들이 때로 나오는 그런 당근 유치원 같은 작품에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작품 세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위한 이른바 두꺼운 책들 같은 경우는 그걸 파악하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많이 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하는 것들을 좀 덜어내고 가볍게 어린이 책부터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진아 님이 저 오늘부터 베프 읽은 어른인데요. 그림도 귀엽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책이라서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사실 그 오늘부터 베프를 보고 있으면 왜 한국인들이 먹는 거에 집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 말할 때도 밥 먹었어? 이렇게 그쵸. 물어보고, 예.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먹는 거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이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쵸. 이 문제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또 그냥 나한테는 지나간 이야기니까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심사를 굉장히 부드럽게 환기시키는 그런 이야기라서 읽고 나면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친구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도 주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제목부터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갈림길. 이건 어떤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그림이 있는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림책보다는 훨씬 더 텍스트 글의 분량이 많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갈림길은 동화책이면서 단편집입니다. 그러니까 3편의 이야기가 한 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 표제작인 단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연이는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사 온 집이 꽤 산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갈 때는 동네 친구인 유나랑 같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나네 집에 가본 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뭐 닭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집 앞에 마당에는 개가 한 마리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집 상황이 정갈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는 동생 셋인가가 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 아연이는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면서 도예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적극적인 성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던 유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집에 놀러 가봐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집에 있을 때 방문 잠가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방문 안 잠그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나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나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방문을 잠가야 되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나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놀러 오라고 해도 될까 말까 이걸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갈림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긴 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 병문안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양원이 가깝지가 않아요.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시골길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간 두 소녀는 과연 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줄거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들 자기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인 아이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읽어가는 상황입니다. 꼭 어린이가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책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 읽으면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다들 어른들은 너희 때는 고민이 뭐가 있니? 그냥 건강히 자라기만 하면 된다.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한테도 다 보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엄마 아빠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다음에 이 친구 아버지는 지금 아파서 멀리 떠나 있는데 아마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다 알고 있고 아이들이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른들한테 말한다고 해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책들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안 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거.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즐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여름에는 그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 얼음이 듬뿍 들어간 아이스 커피를 이 계절 불문하고 항상 마시는 나라는 거의 없죠.
얼주가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물론 없는데요. 네. 뭐 지금은 이 표현을 아는 외국인도 많아요. 심지어는 챗GPT도 알아요. 제가 챗GPT에게 What is 얼주가라고 얼주가는 한글로 써서 물어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한글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라고 답이 나오고요. 이어서 영어로 아이스 커피 even if I freeze to death라는 정확한 영어 설명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즐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 오래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아이스 커피가 처음 등장하는 게 1941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83년 전이죠. 네. 이 매일 신보에 난 기사 제목이 뭐 아이스 커피 이렇게 만들면 좋다였거든요. 제목을 보면 당시에 아이스 커피를 이미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스 커피가 낯선 아주 신문물이었으면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소개하는 기사였으면 뭐 아이스 커피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겠죠. 이 기사를 봐서는 1941년 이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중반 어느 시점 정도에 아이스 커피가 등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아이스 커피가 등장했던 것이 1920년대였고 30년대에 유행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20년대에 등장을 했고 30년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41년이면 일제 강점기 후반인데요. 그 당시 아이스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고 알려줬을지 궁금해요. 예, 신문에 소개된 아이스 커피 맛있게 만드는 법 첫 번째는 커피 원두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드시 자바 커피를 써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따뜻한 커피에는 뭐 어떤 원두를 써도 좋지만 아이스 커피에는 반드시 자바 커피를 써야 한다고 이 신문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자바 커피가 맛이 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는 정말 단맛이 있어요? 예, 요즘 자바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특징이 산미는 약하고 단맛이 좀 강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당시 자바에서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커피는 정말 더 달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1700년대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150년 이상 세계 커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자바 커피는 당시 고급 커피의 대명사였거든요. 1880년대에 발생한 커피 녹병으로 그런데 1880년대 정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커피 나무가 거의 전멸을 합니다. 당시 커피 산지였던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도 커피 나무가 전멸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바로 차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실론 티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바는 커피나무 멸종 후 대체 식물을 심지 않고 있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커피가 유행을 하니까 녹병에 강한 새로운 커피 품종인 그 로부스타종이라는 커피를 심었거든요. 이 로부스타종은 생산은 쉬운데 좀 쓴맛이 강하고 저급한 종이었습니다. 네. 뭐 그대로는 잘 팔리지 않았죠. 미국은 아예 수입을 금지했고요. 이 자바 사람들이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서 원두에 초콜릿 향을 입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 해외에 수출된 자바 커피에서는 단맛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바 커피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여기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초콜릿 단맛이 느껴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메이신보가 추천한 레시피가 또 있는데요. 아이스 커피에는 무엇을 넣어 마시는 게 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음 위에 무엇을 더 넣으라고 이 신문이 혹시 추천했을까요? 더 달아지라고 설탕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예, 설탕 얘기도 나오는데요. 설탕과 크림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크림을 넣어 마시는 아이스 커피가 최고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뭐 요즘 세계적으로 아이스 커피는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에 얼음을 넣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일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이스 커피 하면 이것을 그쵸. 말하죠. 둘째는 커피에 우유나 크림, 보통은 설탕까지 넣은 후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그런 방식인데요. 서구인들이 즐기는 방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두 번째 방식, 지금 서구에서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라떼하고 맛이 좀 비슷했겠어요. 그렇죠. 사람 입맛은 뭐 옛날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덥고 지친 여름에 달콤한 아이스 라떼. 뭐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아이스 커피가 없으면 안 되는 얼주가의 나라가 됐지만 네. 이 세계에서 처음 이 아이스 커피를 마신 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이 아이스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소는 프랑스가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왜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에서 아이스 커피를 처음 마셨을까요? 예, 뭐 편하게 여행 다니다 마신 게 아니라 전쟁을 하다가 아이스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의 기원도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예, 커피 역사에 전쟁이 많이 나오죠. 네.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주변 국가와 벌여왔던 오랜 전쟁에서 패하면서 유럽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린 그 나폴레옹 전쟁 승전국 회의에서 이제 유럽의 질서가 재편됐는데요. 세계사 체계에서 빈 체제라고 부르는 그 일시적인 유럽의 평화 시대입니다. 오랜만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건데요. 이렇게 시작된 빈 체제 하에서 유럽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싸움을 멈추고 그냥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다른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 침략을 시작한 거죠. 네. 예, 제국주의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유럽의 평화는 유럽 밖의 불행, 그리고 유럽의 전쟁은 유럽 밖의 평화. 뭐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다시 부르봉 왕조, 옛날 왕조가 복원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뭐 루이 몇몇 세 이 사람들이 다 부르봉 왕조의 왕들이죠. 이 나폴레옹 몰락 후에 프랑스를 통치하던 루이 18세가 자식이 없이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1824년에 샤를 10세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워낙 복고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없게 되죠. 뭐 요즘 표현으로는 지지율이 바닥을 달리는 거죠. 예, 그러자 외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역사에서 자주 보는 그 못된 통치자들이 하는 못된 선택이죠. 네. 1830년 6월에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침략을 해요. 이 지중해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실을 내세운 침략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벌인 전쟁으로 왕이 인기를 얻게 돼요? 뭐 인기를 얻기는커녕 샤를 10세가 이끄는 그 정당은 의회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을 하죠. 그런데도 민심을 따르지 않고 의회를 해산시켜서 재선거를 하지만 다시 반대파가 다수당이 되죠. 이번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의회를 다시 해산하는 등 고집을 부리지만 결국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7월 혁명이고 이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는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알제리를 침략한 프랑스 군대는 알제리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죠. 이 알제리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양쪽의 피해가 이제 커지자 전쟁 7년 만인 1837년에 이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체결된 그 타프나 협정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의 일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지역은 알제리의 통치 지역으로 남겨두게 되죠. 이 지배자들끼리의 정치적인 타협이었지만 이제 알제리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네. 두 나라는 충돌을 계속하는데요. 1839년 2월에 알제리의 해안 도시 모스타 가넴에 있던 마자그란이라는 작은 요새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이제 아이스 커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해안가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아이스 커피가 탄생했을까요? 예, 프랑스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그 마자그란 요새를 현재 알제리 저항군이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프랑스 군대 규모는 120여 명. 정확하게 인원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알제리 군대는 그보다 수십 배 많았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가장된 것 같고요. 아마 수천 명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군은 규모는 작았지만 무기와 화력이 우수했죠. 어쨌든 알제리 군대는 우월한 병력으로 요새를 공격하고 프랑스군은 우수한 화력으로 버티는 전쟁을 며칠 지속했는데 요새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이 소강 상태로 대치하다가 알제리 군대가 갑자기 퇴각을 하고 말아요. 네. 뭐 그동안 피해도 컸고 지치기도 했고 또 봄이 다가오니까 농사도 지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공격을 멈추고 하니까 좀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 알제리 군대가 물러났죠. 이때 프랑스 군이 공격을 멈춘 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나요? 네, 당시는 2월이었는데요. 뭐 덥기는 했지만 무덥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탄약과 화약이 거의 다 떨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제리 군이 한 번만 더 공격해오면 남은 탄약을 쓰고 화약통을 폭발시켜서 자폭하기로 결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던 알제리 군이 기다리다가 철수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이 프랑스 군대가 잘 버틴 건 사실이지만 승리했다고 할 만한 전투는 아니었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00명의 군대가 수만 명의 알제리 군을 물리쳤다는 기사가 신문에 넘쳐났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었던 릴리브레 대위와 군인들에게 훈장이 수여되고 모두 특별 승진이 되고 파리 시내 샹제리제 거리에는 마자그란 요새 복제물을 세워놓고 또 마자그란이라는 이름의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자그란을 상징하는 온갖 기념품이 만들어져서 유행하게 되죠. 이 당시 등장해서 유행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차가운 커피였죠.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더위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했던 행동을 흉내낸 건데요. 큰 유리잔에 커피를 붓고 여기에 찬물이나 탄산수를 듬뿍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전쟁을 견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유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음료를 당시 요새 이름을 따서 마자그란 커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카페마다 마자그란 커피가 메뉴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이 성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 그리고 프랑스 언론의 애국심이 결합해서 탄생한 것이 뭐 인류 최초의 아이스 커피, 마자그란 커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자그란 커피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알제리에서 마셨다는 아이스 커피는 엄밀히 말하면 냉커피였죠. 당시에는 얼음 만드는 기술이 아직 없었거든요. 네. 이런 커피가 당시 알제리에서 이미 프랑스군이 마시기 전부터 유행하고 있었고 이 프랑스 군인들이 현지 풍습을 따라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도 많은 나라 카페 메뉴를 보면 아이스 커피가 마자그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제리의 요새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아이스 커피가 왜 유럽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하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특히 유럽에는 거의 없고요. 네. 뭐 우리나라처럼 강이 얼면 그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나 음식에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게다가 유럽에서는 가끔 창궐하는 그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 찬 음료를 마시지 않는 풍습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물 대신에 이제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게 보통이죠. 1817년에 시작되어서 여러 차례 그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콜레라가 대표적 사례죠. 네. 이후에도 1821년부터 1875년까지 7차례 콜레라 대유행이 이어졌는데 이럴 때마다 찬 음료나 지하수는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커피는 뜨겁게 제공하는 것이 예의, 뜨거울 때 마시는 것이 품위가 되었습니다. 콜레라 이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뭐 이질이나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도 물로 감염이 되죠.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인 그 페니실린이 개발된 게 1928년입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찬물이나 얼음은 기피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뭐 이것이 수질이 나쁜 유럽에서 이 아이스 커피의 유행을 좀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죠. 이 아이스 커피가 제대로 유행한 것은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럼 30년대에는 유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네. 계기가 있었어요? 냉동 시설을 갖춘 냉장고의 대량 보급이죠. 이 냉장고가 발명된 것은 1800년대 초반인데요. 점차 기술이 발전해서 1920년대 후반에 우리도 아는 그 프레온 가스를 이용한 냉장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물질의 발견으로 이제 1930년대 일반 가정에서도 냉장고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얼음을 식음료에 넣어서 이용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의 100년 정도 된대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유난히 아이스 커피를 즐기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전부터 찬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지하수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찬물을 이용해 만드는 음식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뭐 오이 냉국, 미역 냉국 등은 사실 그렇네요. 스프인데 뜨겁지 않은 찬 스프예요.
뭐 냉면, 막국수, 콩국수도 있고요. 뭐 시원한 과일, 뭐 야채도 너무 좋잖아요. 뭐 절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한 바가지로 시원한 약수 한 사발 마시는 거는 거의 통과의례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웰컴 음료는 따뜻한 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찬물입니다. 뭐 집에서든 음식점에서든 손님에게 찬물이나 얼음물을 내놓는 것이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 아니죠. 네. 오죽하면 뭐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죠. 네. 뭐 이런 민족이니까 당연히 얼음을 듬뿍 넣은 커피를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뭐 그야말로 아이스 커피에 뭐 최적화된 자연환경 생활 습관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마음대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연환경이 찬 음료를 마시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아이스 커피의 유행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가진 활기찬 카페 문화, 특히 이 메뉴 경쟁 분위기가 아이스커피 유행을 가져온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 카페마다 하나 정도의 특색이 있는 뭐 시그니처 커피 음료가 있어야 하는 분위기고요. 다양한 아이스커피도 이런 분위기를 살리는 음료로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카페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스커피가 지닌 시각적인 매력도 네. 또 아이스커피의 유행을 가져왔죠. 뭐 레몬, 체리 등 여러 가지 예쁜 토핑으로 장식된 사진 찍기 좋은 아이스커피가 맞아요. 있는 게 우리나라 카페죠. 뭐 여름이 덥고 또 습기가 많아서 아이스커피를 마셔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기후 조건도 아이스커피 유행을 가져온 배경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아이스커피의 폭발적인 유행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말고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어요?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아이스커피를 즐긴다는 얘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꽤 많은 나라가 아이스커피를 즐기거든요. 물론 유럽 사람들이 아이스커피를 우리처럼 많이 마시지 않는 건 사실이죠. 네. 유럽 카페에서는 아이스커피를 메뉴에 올리지 않는 것도 뭐 일반적입니다. 커피는 따뜻한 음료라는 인식이 존중받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스커피 종류가 꽤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는 꽤 인기 있는 음료에 속하죠. 얼음을 갈아 넣은 뭐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라는 음료의 인기도 대단하죠. 네. 챗GPT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나라가 어딘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1위는 미국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세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즐기는 나라가 어딘지를 물어봤더니 사우스 코리아라고 답을 하죠. 우리나라는 뭐 아이스 커피의 나라는 아니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나라인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만큼 아이스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 있을까요? 예, 생각보다 좀 좋아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네. 포르투갈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포르투갈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커피에 얼음과 함께 레몬, 뭐 민트, 럼 등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는데 이름이 마자그란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찬커피를 마시는 나라로 빼놓을 수 없죠.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에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커피가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맨 위에 원두를 또 집어넣는 특이한 풍습도 가지고 있죠. 예,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와 비슷하고요. 뭐 캐나다, 뭐 독일, 뭐 이런 서구 나라들도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을 얹어서 마시는 이런 아이스 커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프라페 스타일의 아이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리스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외국인들도 이 아이스 커피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아이스 커피가 처음 들어왔던 1930년대 가정에서의 홈 커피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